할망구, 제발 당신 인생이나 사세요. 우리 인생에 상관 말고요. 아들은 이웃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소리쳤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내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3일 후 아들은 등기 우편 한 통을 받았다. 나는 해외로 떠났고 떠나기 전 아들의 발밑을 무너뜨릴 쪽지 하나를 남겼다. 아들은 동네 사람들이 창문 너머로 쳐다보는 길 한복판에서 어떤 이웃은 화초에 물 주던 것을 멈추고 더 잘 들어보려고 귀를 기울이는 앞에서 그 말을 소리쳤다. 할망구, 제발 당신 인생이나 사세요. 우리 인생에 상관 말고요. 아들의 목소리는 마치 뺨을 때리는 소리처럼 온 거리에 울려 퍼졌다. 나는 15년 전 내가 직접 바느질해서 만든 꽃무늬 천 가방 손잡이를 여전히 붙잡은 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 순간 내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지 않았지만 내 눈은 모든 것을 말했다. 내 안에 무언가가 방금 죽어버렸다는 것을. 3일 후 아들 재원이는 등기 우편 한 통을 받았다. 봉투를 뜯었을 때 그의 얼굴은 핏기가 가셨다. 나는 해외로 떠났고 떠나기 전 그의 발밑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쪽지 하나를 남겼다. 어떻게 어머니가 이런 지경에 이를 수 있는지, 어떻게 68살의 여자가 아들의 인생에서 사라질 용기를 낼 수 있었는지 궁금하다면 이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길 바란다. 이 이야기는 당신이 가족에 대해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 것이다. 내 이름은 해숙이다. 길가에 서서 하나뿐인 아들이 나를 마치 거실에 방해되는 낡은 가구처럼 할망구라고 부르는 것을 듣게 된 그 순간을 이해하려면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나는 평생을 재봉사로 살았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완벽하게 바늘땀을 뜨는 법을, 천조각을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는 법을 배웠다. 남편 상훈이 오토바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나는 겨우 32살이었고 아들 재원이는 6살이었다. 세상이 끝난 것 같았다. 장례식장에 메스꺼움을 유발하던 흰 국화꽃 향기.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있는 동안 쯧쯧. 저렇게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다니라고 속삭이던 사람들의 말이 기억난다. 하지만 나는 불쌍한 사람이 되기 싫었다. 강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재봉틀을 거실에 놓고 외부 주문을 받아 옷을 만들기 시작했다. 파티드레스, 교복, 옷수선. 손이 아플 때까지 작은 바늘땀을 너무 오래 쳐다봐서 눈이 흐려질 때까지 일했다. 재원이는 내가 일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다. 내가 옷감을 자르는 식탁에서 숙제를 했다. 우리는 많은 날을 계란 프라이를 올린 쌀밥으로 때웠지만 사랑이 부족한 적은 없었고 대화가 부족한 적도 없었다. 나는 아들에게 말했다. 아들아, 우리가 가진 건 많지 않지만 우리가 가진 건 우리 것이고 누구도 우리의 존엄성을 빼앗을 수는 없단다. 시간이 지나면서 재봉일은 점점 커졌다. 작은 의상실을 열었다. 나를 도와줄 2명의 아주머니를 고용했다. 사치스러운 생활은 아니었지만 편안하게 살 수 있었. 그리고 나는 한 가지 꿈이 있었다. 아들이 학사모를 쓰고 졸업장을 받는 것을 보는 것이었다. 나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결혼하기 위해 학업을 중단했고 상훈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재원이는 다를 것이라고 믿었다. 아들이 명문대 경영학과 수시에 합격했을 때 나는 합격 통지서가 젖을 정도로 펑펑 울었다. 하지만 그 대학교는 사립이었다. 4년간의 등록금은 조정액을 포함하여 총 5천만 원에 달했다. 나에게는 그런 돈이 없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아파트가 있었다. 마포구에 있는 방 2개짜리 소박한 아파트였지만 위치가 좋았다. 나는 그 아파트를 팔았다. 그리고 그 돈으로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냈다. 나는 은평구의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지만 아들이 사회에서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은 가득 찼다. 그리고 아들은 정말로 성공했다. 재원이는 졸업 후 물류회사에 취직해 좋은 월급을 받기 시작했고 28살까지 나와 함께 살았다.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아들은 나를 영화관에 데려가 주었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봤으며 나를 우리 여왕님이라고 불렀다. 어느 날 아들이 고급 과자 상자를 들고 와서 어머니, 제가 이룬 모든 것은 어머니 덕분입니다 라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 나는 그 말을 보석처럼 소중히 간직했다. 하지만 그때 수진이가 나타났다. 그녀는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드는 돌풍처럼 재원이의 삶에 들어왔다. 예뻤다는 것은 인정한다. 찰랑이는 긴 생머리에 항상 잘 관리된 손톱, 명품 옷을 입고 있었다. 화장품 가게 매니저로 일했다. 재원이가 그녀를 소개했을 때 나는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했다. 갈비찜을 준비하고 식탁을 차리고 내가 직접 든 코바늘 식탁보를 깔았다. 하지만 수진이는 음식에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며 미묘한 말을 던졌다. 아, 재원 씨한테 들었어요. 어머님 바느질 하신다고요? 참 정겨운 일이네요. 그 말투는 칭찬이 아니라 비꼬는 투였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무시하려고 애썼다. 어쨌든 아들의 여자친구였으니까. 나는 아들이 행복하기를 바랐다. 그들은 2년 후 결혼했다. 내가 절반인 2천만 원을 보탠 결혼식이었다. 수진이는 최고급 뷔페, 수입 드레스 등 모든 것을 최고로 원했다. 나는 아들의 결혼식이었기에 그 돈을 내주었다. 엄마란 그런 존재이지 않은가? 엄마는 주기만 하는 사람. 하지만 그 결혼식을 기점으로 모든 것이 변했다. 서서히, 하지만 분명히 변했다. 처음에는 방문이었다. 내가 그들의 집에 가려고 전화를 하면 수진이는 항상 핑계를 댔다. 아, 어머님, 오늘은 안 되겠어요. 저희 외출해야 해서요. 오늘은 집이 너무 지저분해요. 저희 피곤해서요. 재원이는 그녀가 하는 모든 말에 동의했다. 그리고 나를 어머니 대신 혜숙 씨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작은 변화였지만 바늘에 찔린 것처럼 아팠다. 그 후 손녀 하은이가 태어났다. 재원이를 꼭 닮은 갈색 눈을 가진 내 예쁜 손녀. 하은이가 태어났을 때 나는 병원에 머물며 돕고 싶었지만 수진이는 자신의 어머니가 있을 것이라며 나를 위한 공간은 없다고 말했다. 나는 고통을 참고 기다렸다. 마침내 생후 3주가 된 하은이를 볼 수 있었을 때 나는 그 작은 아기를 품에 안고 세상 최고의 할머니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수진이는 허락하지 않았다. 방문은 예약제로 바뀌었다. 더 이상 예고 없이 찾아갈 수 없었다. 마치 병원 진료 예약처럼 미리 전화해서 시간을 확인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도착하면 수진이는 하은이가 자고 있다거나 보챈다거나 아프다는 핑계를 대곤 했다. 나는 손녀에게 주려고 짰지만 한 번도 전해주지 못한 헝겊 인형을 껴안고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 그 최악의 상황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그 최악의 상황이 나를 그날 길가에 서서 아들이 나를 모욕하는 것을 듣게 만들었다. 하지만 당신이 내가 받은 충격을 이해하려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야 한다.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만 한다. 겉만 보고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지 않은가? 그렇다. 그 당시 나를 보던 사람들은 은평구의 작은 월세방에 사는 68살의 은퇴한 노인으로 봤을 것이다. 밖에서 보면 그저 예능 프로그램을 보거나 화초에 물을 주며 하루를 보내는 평범한 할머니 중 한 명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내면에는 시멘트 포대보다 더 무거운 이야기를 품고 있었다. 나는 혼자서 내 삶을 일구었다. 혼자라고 말할 때 과장이 아니다. 상훈이 죽은 후 기댈 어깨도 친척의 도움도 정부의 지원도 없었다. 오직 나와 내 재봉틀, 그리고 아들을 존엄하게 키워야 한다는 확신뿐이었다. 상훈이 없던 첫 해를 기억한다.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커피와 빵으로 아침을 준비하고 재원이를 깨워 내가 직접 만든 교복을 입혔다. 기성복은 너무 비쌌기 때문이다.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허겁지겁 돌아와 재봉틀에 앉아 아이를 데리러 갈 시간까지 일했다. 그리고 아이가 잠들면 나는 계속 일했다. 많은 밤을 새벽이 3시까지 바느질했다. 바늘에 너무 많이 찔려 손가락에서 피가 났다. 허리를 구부리고 있느라 척추가 아팠지만 나에게는 목적이 있었기에 멈추지 않았다. 천사 같은 얼굴로 잠든 아들을 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는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거야. 공부를 할 거고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재원이가 자라면서 의상실도 함께 성장했다. 약 40제곱미터의 작은 공간을 빌려 나와 같은 억척스러운 여성 2명을 고용했다. 우리는 학교 교복, 파티 드레스, 동네 가게에 납품할 옷들을 제작했다. 큰 돈을 버는 것은 아니었지만 새 가족이 먹고 살기에는 충분했다.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큰 의미였다. 재원이는 내가 일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옷감과 실, 재봉틀 소리 속에서 자랐다. 나는 항상 그와 많은 대화를 나눴. 밤이면 그의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공주와 성 이야기가 아니었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투쟁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평생 벽돌공으로 일하면서도 벽돌 한 장 훔치지 않았던 내 아버지 이야기, 남의 집 빨래를 해주며 5 자녀를 키운 내 어머니 이야기를 했다. 나는 아들이 물질의 가치를 이해하기를 바랐고 그는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다. 재원이는 다정했고 잠들기 전에 나를 안아주었다. 아플 때 내가 수프를 끓여주면 어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가는 요리사예요라고 말했다. 사소한 말이지만 나에게는 전부였다. 그가 청소년이 되어서도 착한 아들이었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공부도 잘했으며 집안일도 도왔다. 나는 아들이 너무 자랑스러워 터질 것만 같았다. 모두에게 성적표를 보여주며 우리 아들 수학 1등급 받았어요 라고 자랑했다. 나는 아들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유난스러운 엄마였다. 그리고 대입시험이 다가왔다. 재원이는 경영학과에 가고 싶어 했다. 대기업에서 정장을 입고 일하며 안정적인 경력을 쌓는 것을 꿈꿨다. 나는 그를 지지했고 공부를 도왔다. 엄청나게 비싼 참고서들을 사주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을 때 나는 그날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아들은 합격 통지서를 손에 들고 집으로 달려왔다. 엄마, 합격했어요. 합격했다고요, 엄마. 우리는 어린아이들처럼 껴안고 펄쩍펄쩍 뛰며 울었다. 의상실 동료들에게 전화하니 그들은 음료수와 케이크를 사들고 우리 집으로 왔다. 우리는 늦게까지 축하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 중 하나였다. 하지만 현실이 닥쳐왔다. 대학교는 사립이었고 등록금은 비쌌다. 나는 계산을 해보았다. 4년 동안 대략 5천만 원. 거기에 교재비, 교통비, 식비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했다. 나에게는 그만한 돈이 없었다. 의상실 수입으로는 생활은 가능했지만 그렇게 큰 돈을 모을 수는 없었다. 며칠을 고민했다. 재원이의 행복한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아파트가 눈에 들어왔다. 마포구에 있는 방 2개짜리 아파트. 소박했지만 조용한 거리에 위치가 좋았다. 시세는 약 3억 원이었다. 나는 2번 생각하지 않았다. 아파트를 팔기로 했다. 재원이에게 말했을 때 그는 절망했다. 엄마, 그러지 마세요. 엄마는 아무것도 남지 않잖아요. 하지만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들아, 이 아파트는 벽돌로 만들어졌지만 너는 꿈으로 만들어졌단다. 그리고 꿈이 더 가치 있지. 아들은 울었다. 나도 울었다. 하지만 결정은 내려졌다. 아파트를 팔아 등록금을 일시불로 납부했다. 큰 할인을 받았다. 남은 돈은 비상금으로 챙겨두고 월세로 이사했다. 내가 지금까지, 아니, 얼마 전까지 살았던 그 집이다. 작은 방 3개, 흙마당, 그리고 해마다 열매를 맺는 작은 나무 한 그루.
재원이는 졸업했다. 졸업식은 사람들로 가득 찬 큰 체육관에서 열렸다. 나는 혼자 가서 뒤쪽에 앉았다. 하지만 그의 이름이 불리고 그가 검은 학사모를 쓰고 웃으며 무대에 올라갔을 때 나는 모든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느꼈다. 잠 못 이룬 모든 밤, 바늘에 찔린 모든 손가락, 빠듯했던 모든 살림, 그 모든 것이 가치 있었다. 그는 빠르게 취직했다. 물류회사의 사원으로 시작했지만 곧 승진했다. 월급도 많이 받기 시작했다. 중고차 한 대를 샀고 계속 나와 함께 살았다. 월세의 일부를 내고 장 보는 것을 도왔다. 우리는 좋은 일상을 보냈다. 매달 영화를 보러 갔다. 그는 액션 영화를, 나는 코미디를 선호했지만 우리는 항상 서로에게 양보했다. 영화를 보고 나면 시장에서 떡볶이를 사 먹었다. 소박한 것들이었지만 내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그는 나를 우리 여왕님이라고 불렀다. 언젠가 나에게 집을 사주고 바다 구경을 시켜주고 내가 늙으면 돌봐주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는 그 말을 믿었다. 온 힘을 다해 그가 수진이를 만나기 전까지는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였다. 그날 밤 그는 다른 눈빛으로 집에 돌아왔다. 엄마, 정말 멋진 여자를 만났어요. 나는 미소 지었다. 그의 얼굴이 빨개지는 모습이 귀여웠다. 정말로 멋져요. 예쁘고 똑똑하고 계획도 많아요. 나는 기뻤다. 내 아들은 행복할 자격이 있었고 사랑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었다. 나는 그저 그녀를 만나보고 싶었다. 그리고 그때 내 목에 첫 번째 가시가 걸리기 시작했다. 수진이가 처음 우리 집에 온 날 나는 정성을 다했다. 집안 구석구석을 반짝이게 닦았다. 갈비찜을 하고 잡채를 만들고 우유 푸딩을 만들었다. 내가 손수 뜬 파란 꽃이 수놓인 하얀 코반을 식탁보를 깔았다. 꽃병에 꽃을 꽂고 향수도 뿌렸다.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었다. 그녀가 문으로 들어섰을 때 나는 그녀가 주위를 둘러보는 방식을 알아차렸다. 빠르지만 평가하는 듯한 시선이었다. 그녀는 정말 예뻤다. 완벽하게 관리된 긴 생머리, 흠없는 화장, 명품 옷. 일요일 점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힐을 신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지는 듯 가볍게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혜숙 씨. 만나서 반가워요, 혜숙 씨. 어머님도 사모님도 아니고 그냥 혜숙 씨. 우리는 식탁에 앉았다. 나는 신나게 음식을 대접하며 갈비찜 레시피가 할머니로부터 전해 내려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진이는 아주 작은 조각을 집어 포크로 툭툭 건드리며 말했다. 아, 정겹네요. 재원 씨한테 들었어요. 바느질 하신다고요? 힘드시겠어요? 그 말투는 동정심이 아니라 연민이나 경멸에 가까웠다. 잘 모르겠다. 하지만 아팠다. 점심 내내 그녀는 거의 먹지 않았다. 휴대폰만 만지작거렸다. 재원이가 대화를 이끌려 했지만 그녀는 단답형으로 대답했다. 그들이 떠난 후 나는 가슴이 답답한 채로 설거지를 했다. 나는 그녀가 긴장해서 그런 것이라고, 다음에는 다를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만날 때마다 수진이가 나를 장애물처럼 구식이고 뒤처져서 아무것도 보탤 것이 없는 사람으로 여긴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최악은 재원이도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조금씩, 하지만 변했다. 그는 나를 어머니 대신 혜숙 씨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직장 이야기도 더 이상 하지 않았다. 내 하루가 어땠는지도 묻지 않았다. 나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애썼다. 한때겠지. 사랑에 빠져서 그런 걸 거야. 곧 원래대로 돌아오겠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결혼식이 다가왔다. 그리고 그때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다. 결혼식은 화려했다. 거짓말은 하지 않겠다.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달린 연회장에서 흰색과 금색 꽃으로 장식된 테이블,
모든 것이 매우 고급스러웠다. 나는 내내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다. 내가 가진 유일한 정장인 남색 원피스를 입고 발이 아픈 낮은 굽 구두를 신었다. 하지만 나는 행복했다. 내 아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날이었고 엄마로서 나는 그가 웃는 모습을 보고 싶을 뿐이었다. 수진이는 200만 원짜리 수입 드레스를 입고 식장에 들어섰다. 그렇다. 그녀는 굳이 그 사실을 언급했다. 케이크는 5단이었고 뷔페에서는 연어, 새우 등 내가 평생 맛보지 못한 음식들이 나왔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것의 절반 2천만 원을 냈다. 이불을 팔고 옷을 수선하고 시장에서 아껴 모은 돈이었다. 하지만 나는 주었다. 엄마는 그렇게 하니까, 엄마는 포기하는 존재니까. 결혼식 날, 수진이는 나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부모님과는 길게 포옹하며 인사하고 친구들과는 수많은 사진을 찍었지만 나에게는 퉁명스러운 인사와 입꼬리만 살짝 올린 미소가 전부였다. 재원이는 나를 챙기려 했다. 그들 둘과 함께 사진을 찍자고 불렀다. 하지만 내가 다가가자 수진이는 크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재원 씨, 사진은 나중에 찍자. 지금은 우리 둘만. 그리고 그는 동의했다. 나는 손가방을 든 채 심장이 반으로 갈라지는 것을 느끼며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하지만 나는 참고 웃으며 박수를 쳤다. 그들의 날이지 내 날이 아니었으니까. 결혼 후 그들은 강남에 있는 월세 아파트로 이사했다. 방 2개, 베란다, 바비큐 시설, 수영장이 있는 단지, 멋진 곳이었다. 재원이가 첫날 전화해서 말했다. 어머니, 우리 집 구경하러 오세요. 나는 신이 났다. 내가 만든 당근 케이크를 가져갔다. 아직 따뜻한 케이크를 호일에 싸서 그곳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다. 수진이가 잠옷차림에 졸린 얼굴로 문을 열었다. 아, 혜숙 씨, 재원이가 우리가 외출한다고 말 안 했어요? 나는 얼어붙었다. 하지만 어제 나한테 오라고 전화했는데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네, 그런데 계획이 바뀌었어요. 오늘은 안 돼요. 재원이가 그녀 뒤에서 어색한 표정으로 나타났다. 죄송해요, 어머니. 수진이 부모님과 점심 약속이 있다는 걸 잊었어요. 나는 손에서 이미 식어가고 있는 케이크를 들고 말했다. 아, 괜찮아. 그럼 이거 너희 먹으라고 두고 갈게. 수진이는 케이크를 아무렇게나 받아들고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문을 닫았다. 나는 도저히 삼켜지지 않는 덩어리가 목에 걸린 채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상황은 악화되기만 했다. 방문은 예약제로 바뀌었다. 더 이상 아들, 잠깐 들릴게라고 전화할 수 없었다. 아니, 미리 전화해서 가도 되는지 묻고 시간을 확인해야 했다. 마치 내가 의사 방문객인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화하면 수진이는 핑계를 대기 일쑤였다. 아, 혜숙 씨, 오늘 집이 엉망이에요. 오늘은 안 돼요. 외출해야 해서. 재원 씨가 피곤해요. 다음으로 미루는 게 좋겠어요. 그 다음은 결코 오지 않았다. 나는 버려진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마치 옷장 깊숙한 곳에 처박아 두고 다시는 입지 않지만 버릴 용기도 없는 낡은 옷처럼. 그리고 하은이가 태어났다. 수진이가 임신했을 때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할머니가 되는 것이었다. 옷을 만들어주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품에 안아줄 손녀가 생기는 것이었다. 나는 벌써부터 작은 것들을 바느질하기 시작했다. 면으로 된 아기 옷, 코바늘 다며 작은 모자들, 모든 것을 분홍색 포장지로 장식한 상자에 담아 전해줄 날을 기다렸다. 하지만 하은이가 태어났을 때 나는 그곳에 있을 수 없었다. 수진이는 분명히 말했다. 그녀의 어머니가 병원에서 도울 것이라고. 나를 위한 공간은 없다고. 사람이 많으면 방해만 돼요, 혜숙 씨. 이해하시죠? 나는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다. 마침내 손녀를 볼 수 있었을 때 아이는 이미 생후 3주였다. 3주. 나는
선물 상자를 들고 그들의 집에 도착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수진이는 나를 맞이했고 상자를 열어보지도 않은 채 받으며 말했다. 애가 자고 있어요. 앉지 않는 게 좋겠어요. 깨면 안 되니까.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방문을 바라보며 저 너머에서 잠들어 있을 손녀를 상상했다. 1시간을 기다렸다. 하은이는 깨지 않았다. 혹은 깼지만 수진이가 나를 부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손녀를 만져보지도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다. 방문은 계속해서 그런 식이었 통제되고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 마치 내가 위협적인 존재인 것처럼. 내가 하은이를 봐도 되는지 전화하면 수진이는 항상 혀끝에 핑계를 준비해 두고 있었다. 아, 애가 열이 나요. 오늘따라 많이 보채네요. 친정에 가 있어요. 마침내 내가 갈 수 있게 되면 길어야 30분 정도 머물렀다. 그리고 수진이는 팔짱을 낀 채 서서 나를 감시했다. 마치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를 것처럼. 어느 날 내가 직접 바느질한 헝겊 인형을 가져갔다. 노란색 털실로 머리를 만들고 꽃무늬가 수놓인 파란 원피스, 빨간 신발을 만드는데 이틀이 걸렸다. 당시 2살이었던 하은이에게 인형을 주었다. 아이는 인형을 무척 좋아했고 껴안고 집 안을 뛰어다녔다. 나는 너무 행복했다. 다음 방문 때까지는 인형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내가 물었다. 하은이에게 준 인형은 어디 있니? 수진이는 어깨를 으쓱했다. 아, 애가 질렸나 봐요. 복지기관에 기증했어요. 마치 쓰레기인 것처럼 복지기관에 기증했다. 나는 혀를 깨물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 밤 나는 베개가 흠뻑 젖을 정도로 울었다. 재원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는 수진이가 하는 모든 말에 동의했다. 내가 그와 대화하려고 하면 그는 나를 막았다. 어머니, 수진이 말이 맞아요. 이제 우리 삶이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해요. 어머니, 적어도 그 순간에는 아직 나를 어머니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 말투는 차갑고 멀게 느껴졌다. 마치 내가 그가 짊어져야 할 짐인 것처럼. 나는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가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하은이의 생일이 다가왔다. 아이는 4살이 될 예정이었다. 나는 초대장을 기다렸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아무것도 오지 않았다. 일주일 전에 전화를 걸었다. 아들, 하은이 생일 파티는 몇 시니? 멋진 선물을 가져가고 싶은데. 전화기 저편에서 침묵이 흘렀다. 그러고 나서 그가 대답했다. 어머니, 파티는 작게 할 거예요. 학교 친구들만 부를 거라서요. 별거 아니에요. 학교 친구들만. 나는 내 손녀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지 못했다. 나는 전화를 끊고 부엌 의자에 앉아 허공을 응시했다. 오븐에서는 옥수수 케이크가 구워지고 있었고 달콤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지만 나는 아무 냄새도 맡을 수 없었다.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그저 내 안에서 끝없는 구멍처럼 커져가는 거대한 공허함뿐이었다. 3일 후 나는 인스타그램에서 사진들을 보았다. 파티는 트램펄린, 볼풀, 겨울 왕국 테마 장식이 있는 키즈 카페에서 열렸다. 약 50명의 사람이 있었다. 수진이의 부모님은 웃으며 서 있었고 재원이의 친구들은 셀카를 찍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초대받지 못했다. 그날 내 안에 무언가가 금이 가기 시작했다. 아직 깨지지는 않았지만 금이 갔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이 망각이나 부주의가 아니라 의도적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수진이는 내 아들의 삶에서 나를 지우고 있었고 그는 그것을 내버려 두고 있었다. 나는 재원이와 대화하려고 했다. 그의 집에는 더 이상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쇼핑몰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사전 예약이 필요했다. 나는 그와 함께 푸드코트에 앉아 묽은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아들, 너희가 더 이상 내가 너희 삶의 일부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구나.
그는 시선을 피했다.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수진이가 어머니가 너무 간섭한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자꾸 의견을 내시잖아요. 간섭? 나는 손녀를 거의 보지도 못하고 그들의 집에 발도 거의 들여놓지 못했는데 하지만 나는 소리치거나 테이블을 치지 않았다. 그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너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재원이는 침묵했다. 그리고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그는 그녀의 편을 선택한 것이었다. 그날 나는 고통스러운 확신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내 아들은 길을 잃었고 나는 그를 다시 찾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 대화 후 3개월이 지났을 때 재원이가 우리 집에 나타났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수진이와 함께였다. 그리고 돈을 요구하러 왔다. 그들은 토요일 오후에 도착했다. 내가 마당에서 화초에 물을 주고 있을 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깜짝 놀랐다. 재원이와 수진이 둘 다 잘 차려입고 웃고 있었다. 재원이는 빵집 봉투를 들고 있었다. 어머니, 좋아하시는 빵 사왔어요. 그들이 이곳에 온 지 몇 달 만이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빵과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다. 뭔가 이상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안으로 들였다. 커피를 끓이고 빵을 접시에 담아 부엌 식탁에 함께 앉았다. 수진이는 이상할 정도로 친절했다. 아, 혜숙 씨, 집이 참 아늑하네요. 커피 향 좀 봐. 우리가 입고 사는 이런 소박한 것들이 참 소중하죠? 그녀는 우리 집에 어떤 것도 칭찬한 적이 없었다. 단 한 번도.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다니. 재원이는 빵 2개를 먹고 커피를 마시며 빙빙 돌려 말했다. 날씨 이야기, 직장 이야기, 하은이 이야기. 마침내 수진이가 팔꿈치로 그를 툭 쳤다. 미묘했지만 나는 보았다. 그는 헛기침을 했다. 어머니,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심장이 철렁했다. 말해보렴, 아들아. 그는 수진이와 눈을 맞췄다. 그녀는 격려의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다. 놀라운 투자 기회가 생겼어요. 회사 친구 중 한 명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는데 동업자를 구하고 있어요. 보장된 사업이에요, 어머니. 이미 매장이 3개나 있고 확장 중이에요. 확실한 수익이 보장돼요. 나는 조용히 그가 계속 말하기를 기다렸다. 문제는 동업을 하려면 초기 투자금이 1억 원이 필요해요. 저희가 돈을 모으고는 있지만 아직 부족해요. 그래서 생각했는데 혹시 어머니께서 1억 원을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발밑이 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 돈은 내가 가진 거의 전부였다. 내 비상금, 의상실에서 남은 원단을 팔고 가끔씩 바느질 부업을 하며 한 푼 두 푼 아껴 모은 돈이었다. 어떤 예기치 않은 상황에도 나를 지켜줄 안전장치였다. 아들아, 그건 너무 큰 돈인데. 알아요, 어머니. 하지만 빌리는 거예요. 6개월 안에 이자까지 쳐서 갚을게요. 1억 1천만 원으로 돌려받으실 거예요. 1천만 원의 이익이죠. 계약서도 쓰고 모든 걸 확실하게 할게요. 수진이가 눈에는 웃음기가 없는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혜숙 씨, 정말 확실한 기회가 아니었다면 이런 부탁 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저희는 재원 씨를 믿어요. 어머님은 아들을 믿지 않으세요? 그리고 거기에 덧이 있었다. 만약 내가 거절한다면 나는 나쁜 엄마, 아들을 믿지 않는 엄마, 가족을 돕는 대신 은행에 돈을 묵혀두는 이기적인 엄마가 될 것이었다. 나는 재원이 내 아들, 내가 혼자 키우고 입히고 먹이고 내 유일한 재산이었던 아파트를 팔아 대학 등록금을 내준 그 아이를 보았다.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을 때 나는 더 이상 내가 알던 그 남자를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장례식 날 내 품에서 울던 6살짜리 소년의 모습도 보았다. 생각 좀 해보마, 아들아. 수진이가 미간을 찌푸렸다.
생각이요, 혜숙 씨? 기회는 바로 지금이에요. 놓치면 다른 동업자가 나타날 거예요. 재원이가 진정해라고 말하는 듯한 몸짓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그는 나를 보며 내가 거절할 수 없는 그 소년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중요하지 않았다면 부탁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어머니는 항상 제가 성장하고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그 기회예요. 나는 심호흡을 하고 내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질렀다. 알겠다. 빌려주마. 수진이의 미소는 즉각적이고 활짝 피었으며 승리에 찬 것이었다. 재원이의 미소는 더 절제되었지만 안도감이 엿보였다. 그는 일어나서 내게 다가와 나를 안았다. 고마워요, 어머니.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약속할게요. 3일 후 나는 그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했다. 수진이가 직접 타이핑해서 인쇄한 간단한 계약서를 작성했다. 1억 원대여 6개월 후 이자 10%를 포함하여 총 1억 1천만 원 상환. 두 사람이 서명했다. 나도 서명했다. 나는 무시하려 애썼던 가슴의 답답함과 함께 그 서류를 서랍에 보관했다. 처음 2달 동안 그들은 친절했다. 재원이는 일주일에 한 번 전화했다. 어머니, 잘 지내시죠? 수진이는 카카오톡으로 하은이 사진을 보내주기도 했다. 나는 너무 궁핍해 보이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하트 이모티콘을 가득 담아 답장했다. 하지만 3개월째 전화는 뜸해졌다. 내가 전화하면 재원이는 서둘러 짧게 받았다. 어머니, 저 일하는 중이라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그리고 다시 전화하지 않았다. 4개월째 나는 걱정되기 시작했다. 아직 돈 때문은 아니었다. 멀어지는 거리감 때문이었다. 마치 원하는 것을 얻고 나자 내가 다시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다. 그리고 6개월째 대출 상환 기한이 되었다. 나는 기다렸다. 바로 그날 독촉하지 않았다. 일주일, 2주일을 기다렸다. 15일이 지났을 때 전화를 걸었다. 재원이가 받았지만 퉁명스러웠다. 네, 어머니. 아들, 대출한 지 6개월이 넘었구나. 침묵. 어머니, 사업은 잘 되고 있는데 아직 수익을 내지는 못했어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얼마나? 모르겠어요. 아마 3개월 정도?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3개월은 6개월이 되었고 6개월은 8개월이 되었다. 그리고 내가 물을 때마다 재원이는 핑계를 댔다. 프랜차이즈가 조정 단계에 있어요. 인테리어에 투자했어요. 거의 다 됐어요, 어머니. 그리고 수진이는? 내가 그녀에게 물으면 상황은 더 나빴다. 혜숙 씨, 너무 조급하게 구시네요. 사업이 하루아침에 수익을 내는 게 아니에요.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내가 가진 거의 모든 것을 빌려줬는데 그들은 나에게 진정하라고 했다. 하지만 최악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대출 후 8개월이 지났을 때 나는 부엌 바닥에 무릎을 꿇게 만든 사실을 발견했다. 시장에서 채소를 사고 있을 때 이웃집 아주머니가 내게 말을 걸어왔다. 혜숙 씨, 며칠 전에 아드님 봤어요. 정말 멋진 차를 샀더군요. 신형 수입 세단이던데. 나는 얼어붙었다. 수입차요? 네, 검은색 새 차였어요. 그 아파트 앞에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제 동생 집에 갔다가 봤어요. 나는 다리가 후들거리는 채로 집으로 돌아왔다. 인스타그램에 들어갔다. 거의 사용하지 않았지만 하은이 사진을 보려고 계정을 만들었다. 그리고 거기 재원이가 검은색 수입 세단 옆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다. 캡션에는 새로운 성취, 신께 감사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검색해 보았다. 신형 수입 세단은 7천만 원 정도였다. 그들은 내 돈으로 차를 산 것이었다. 가슴이 너무 조여와 심장마비가 올 것 같았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벽에 기대고 눈물이 흐르도록 내버려 두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돈에 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배신, 거짓말,
내 눈을 바라보며 나를 속인 것에 관한 것이었다. 내가 그의 대학 등록금을 내주기 위해 아파트를 팔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음 날 나는 전화했다. 맞서기로 결심했다. 재원이가 귀찮다는 듯이 받았다. 네, 어머니, 차 사진 봤다. 침묵. 그래서요? 그래서? 내 목소리가 떨렸다. 재원아, 너 나한테 1억 원 빚졌잖아. 어떻게 7천만 원짜리 차를 살 수 있니? 어머니, 차는 할부로 샀어요. 그리고 제가 제 돈으로 뭘 하든 그건 제 문제예요. 내 돈. 그의 돈이 아니라 내 돈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들, 너 6개월 안에 갚겠다고 약속했잖아. 갚을 거예요. 그만 압박하세요. 꼭 사채업자 같아요. 사채업자. 그가 나를 사채업자라고 불렀다. 나는 전화를 끊고 부엌에 앉아 벽시계 소리를 들었다. 째깍, 째깍.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내 안의 균열은 더 커지고 아프기 시작했다. 정말로 아팠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이 단지 무례함이 아니라 잔인함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몰랐던 것,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은 모든 것 중 최악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 전화통화 후 나는 사흘 동안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다. 속은 뒤집히고 머리는 무거웠으며 심장은 너무 많은 조각으로 부서져 더 이상 어떻게 맞춰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밤의 천장을 바라보며 머릿속으로 모든 것을 되짚어 보았다. 모든 희생, 잠 못 이루고 바느질하던 밤들, 아들에게 깨끗한 옷, 따뜻한 밥, 학용품을 사주기 위해 미뤘던 공과금들. 그리고 지금 그는 나를 사채업자라고 부른다. 나는 그것이 단지 순간의 분노일 뿐이라고. 그가 전화해서 사과하고 설명할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다. 하지만 날이 지나갔다. 1주일, 2주일, 3주일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다. 마침내 토요일 아침, 나는 그의 집에 가기로 결심했다. 알리지 않았다. 미리 전화하지 않았다. 그냥 갔다. 버스를 타고 강남으로 가서 그 건물까지 걸어갔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아들의 눈을 보고 내가 언제 그를 잃어버렸는지 이해해야만 했다. 아파트 단지 정문에 도착했다. 경비원이 나를 알아보았다. 나는 몇 번 그곳에 갔었다. 안녕하세요, 여사님. 재원 씨 댁에 오셨어요? 나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네. 그가 인터폰을 들어 아파트로 전화했다. 기다렸다. 아무도 받지 않았다. 이상하네요. 차는 주차장에 있는데 그가 다시 시도했다. 아무 반응이 없었다. 내가 부탁했다. 올라가게 해주세요. 제가 어머니예요. 경비원은 망설였지만 결국 문을 열어주었다. 나는 다리가 떨리는 채로 엘리베이터를 탔다. 504호 아파트 문 앞에 도착했다. 심호흡을 했다. 초인종을 눌렀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웃음소리, 텔레비전 소리. 다시 눌렀다. 수진이가 문을 열었다. 그녀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머리를 아무렇게나 묶고 운동복 차림이었다. 나를 보자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혜숙 씨, 여기서 뭐 하세요? 재원이랑 이야기 좀 하러 왔다. 바빠요. 수진아, 5분만 이야기하면 돼. 그녀는 눈을 굴리며 한숨을 쉬었다. 재원아. 그녀가 복도를 향해 소리쳤다. 당신 어머니 오셨어. 내 어머니가 아니라 당신 어머니. 그녀가 말하는 방식은 마치 내가 짐이라도 되는 듯했다. 재원이가 반바지와 티셔츠 차림에 졸린 얼굴로 나타났다. 나를 보자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어머니, 오신다고 연락 안 하셨잖아요. 안다, 아들아.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 좀 해야 해서. 그는 수진이와 눈을 맞췄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문틀에 기대어 나를 쳐다보았다.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우리 셋은 문 앞에서 마치 내가 백과사전 판매원이라도 되는 것처럼 서 있었다.
아들, 돈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싶구나. 8개월이 넘었어. 6개월 안에 갚겠다고 했잖아. 재원이가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사업이 진행 중이에요. 지금 돈을 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너는 차를 샀지. 그것도 설명했잖아요. 할부로 샀다고요. 하지만 재원아, 내가 가진 전부를 빌려줬어. 나는 그 돈이 필요해. 나도 낼 돈이 있단 말이다. 수진이가 나를 막아섰다. 혜숙 씨, 저희도 낼 돈이 있어요. 저희는 딸이 있어요. 아이 키우는 게 쉬운 줄 아세요? 학교, 옷, 병원, 모든 게 비싸요. 본인만 생각하는 건 그만두셔야죠. 나만 생각한다고? 나는 온몸에 열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수진아,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야. 나는 단지 내 것을 원할 뿐이야. 당신 것이요? 그녀가 말은 웃음을 터뜨렸다. 아들에게 빌려준 거잖아요. 투자가 아니었어요. 기부도 아니었고요. 대출이었어요. 저희가 갚을 수 있을 때 갚을 거예요. 하지만 계속해서 독촉하는 건 정말 민망하네요. 민망하다고 나는 재원이를 쳐다보았다. 그가 무슨 말이든 해주기를, 나를 변호해주기를, 내가 한 모든 것을 기억해주기를 기대하며. 하지만 그는 바닥만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내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버렸다. 알겠다. 내 목소리가 낮고 떨리게 나왔다. 방해해서 미안하구나. 나는 등을 돌려 떠났다. 내가 엘리베이터에 도착하기도 전에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천천히 내려와 건물을 나와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다. 그리고 혼자 벤치에 앉아 머리 위로 내리쬐는 햇볕을 받으며 마침내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었다. 나는 채권자, 종이 한 장에 적힌 숫자일 뿐이었다. 3일 후 최악의 일이 일어났다. 목요일이었다. 나는 집 앞에서 길을 쓸고 있었는데 하은이가 다른 아이들과 길에서 노는 것을 보았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손녀를 가까이서 본 지 몇 달 만이었다. 아이는 더 컸고 머리카락은 더 길었으며 유니콘 그림이 있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나는 빗자루를 놓고 아이에게 다가갔다. 하은아, 내 사랑. 아이는 나를 어색하게 쳐다보았지만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나는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작은 손을 잡았다. 잘 지냈니? 할머니 보고 싶었어? 하은이가 나를 안아주었다. 그 꽉 찬 포옹 속에서 나는 아직 사랑이, 아직 유대감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때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은아, 이리 와. 재원이와 수진이가 길을 따라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굳은 얼굴, 그녀는 짜증난 눈빛. 하은이가 그들에게 달려갔다. 재원이가 아이의 손을 잡고 나를 보았다. 어머니, 저희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하은이에게 말 걸지 마세요. 갑자기 나타나다니, 재원아. 아이가 여기서 놀고 있었고 나는 그냥 인사했을 뿐인데. 수진이가 끼어들었다. 혜숙 씨, 선을 지키셔야죠. 저희가 이미 말했잖아요. 하은이를 보고 싶으면 미리 알려야 한다고요. 이웃들이 말다툼 소리에 호기심을 느끼고 집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창문에 있었고 옆집 아저씨는 차를 씻다가 쳐다보았다. 나는 얼굴에 뜨거운 수치심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아들, 나는 그냥 내 손녀를 보고 싶었을 뿐이야. 당신 손녀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혜숙 씨, 할머니라고 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은이는 우리 딸이고 우리 책임이에요. 당신이 언제 아이를 볼 수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결정해요. 나는 눈물을 참으려고 애쓰며 눈을 깜빡였다. 재원아, 무슨 말이라도 해봐. 그가 나를 보았다. 그리고 그 눈빛에서 나는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보았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남자, 잘못된 편을 선택한 남자. 그리고 그는 입을 열었다. 할망구, 제발 당신 인생이나 사세요.
우리 인생의 상관 말고요. 세상이 멈췄다. 아이들은 놀기를 멈췄다. 이웃들은 말이 없었다. 바람조차 멈춘 것 같았다. 할망구. 내 아들이 모두 앞에서 나를 할망구라고 불렀다. 나는 여전히 꽃무늬 청가방 손잡이를 잡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내가 직접 바느질한 끝이 닳고 시간이 지나 색이 바랜 그 가방. 내 눈은 그 순간 울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말했다. 내 안에 무언가가 방금 죽어버렸다고. 재원이는 하은이를 안고 떠났다. 수진이는 나에게 마지막으로 승리에 찬 눈빛을 던지고 그를 따라갔다. 나는 바람에 휩쓸리는 나무 십소리, 이웃들의 어색한 침묵, 피부를 태우는 수치심과 함께 홀로 남았다.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문에 기댄 채 마침내 눈물을 터뜨렸다. 상운을 묻은 날 이후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다. 내가 준 모든 것, 내가 포기한 모든 것, 내가 희생한 모든 것, 그리고 내가 잃어버린 아들을 위해 울었다. 하지만 그날 밤 눈물이 마르고 고통이 다른 무언가, 차갑고 단호한 무언가로 변했을 때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 불을 켜고 찬장으로 갔다. 약 상자들 뒤 높은 곳에 낡은 신발 상자가 있었다. 열었다. 안에는 모든 증거가 있었다. 재원이의 대학 등록금, 영수증, 4년치, 총 5천만 원. 내가 땀 흘리며 옷감을 자르고 밤새 바느질하며 갚은 할부금들. 내가 판 아파트의 등기 서류, 어머니가 나에게 남겨준 유일한 것이자 그의 미래와 맞바꾼 것. 나의 젊은 시절 사진들. 피곤하고 지쳤지만 항상 웃고 항상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그 계약서. 그 빌어먹을 대출 계약서. 1억 원. 그와 그녀. 그리고 내가 서명한 것. 나는 그 서류들을 보며 그 순간 차갑고 계산적이며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 그들이 내가 내 인생을 살기를 원했다면 그렇게 할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상상하는 방식은 아닐 것이다. 나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부엌 식탁에 앉아 내 앞에 열린 신발 상자를 두고 종이 한 장 한 장, 사진 한 장 한 장, 평생의 희생의 증거들을 바라보았다. 밖에서 하늘이 밝아오는 동안 내 안에서도 다른 종류의 명료함이 생겨나고 있었다. 분노가 아니었다. 분노는 이미 느꼈다. 이것은 다른 것이었다. 결단이었다. 나는 평생을 바치고 나를 지우고 애정의 부스러기를 받아들이며 살았다. 그 결과는 이웃들 앞에서 할망구 소리를 듣고 걸림돌 취급을 받고 내 아들에게 속고 도둑 맞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끝났다. 그날 아침 해가 떴을 때 새로운 해숙도 태어났다. 더 이상 울지 않을, 더 이상 애원하지 않을, 마침내 자신의 삶의 고삐를 줄 사람.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재원이에게 전화하는 것을 멈춘 것이었다. 간단해 보이지만 나에게는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였다. 왜냐하면 모든 엄마는 전화해서 어떻게 지내는지 묻고 바로잡으려는 충동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끊었다. 충동을 막고 휴대폰을 서랍에 넣고 그가 존재하지 않는 척했다.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다. 재원이가 한 번 전화했다. 나는 받았지만 퉁명스러웠다. 여보세요. 그는 내 말투에 놀란 것 같았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내가 대답했다. 응.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어떻게 지내나 전화해봤어요. 잘 지내. 더 할 말 있니? 침묵. 아니요, 그게 다예요. 그럼 끊는다. 나는 전화를 끊고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느꼈다. 통제감. 다음 며칠 동안 나는 내 서류들을 정리했다. 모든 서류를 투명 파일에 넣고 변호사를 찾아갔다. 아무 변호사나 아니었다. 나는 가족법, 채권추심, 정의에 대해 이해하는 사람을 원했다. 김민지 변호사를 찾았다. 사무실은 작았지만 평판이 좋았다. 상담을 예약하고 갔다. 그녀는 서류가 가득한 책상과 오래된 커피 냄새가 나는 작은 방에서 나를 맞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날카롭고 주의에 깊었다. 나는 바로 그녀가 마음에 들었다. 나는 모든 것을 말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팔았던 아파트, 지불한 등록금, 대출, 거짓말, 자동차, 공개적인 모욕. 그녀는 중간에 끊지 않고 메모했다. 내가 말을 마쳤을 때 그녀는 안경 너머로 나를 보며 말했다. 해숙 여사님, 아주 강력한 사건을 가지고 계시네요. 매우 강력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 계약서는 유효하며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채권 추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자와 지연 손해금을 포함하면 금액은 1억 2,7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1억 2,700만 원. 그리고 더 있습니다. 그녀가 계속했다. 그가 지불을 거부하면 자동차를 포함한 재산 압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복수가 아니었다. 정의에 관한 것이었다. 내 아들에게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엄마는 은행이 아니라는 것을, 존중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진행합시다. 내가 말했다. 김민지 변호사가 미소 지었다. 좋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나는 그 사무실을 나올 때 허리를 더 꼿꼿이 세우고 고개를 들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나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라고 느꼈다. 나는 반격하고 있었다. 하지만 소송만이 아니었다. 다른 것이 있었다. 나는 집에 돌아와 호주에 있는 사촌 미경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경은 10년 전 호주 사람과 결혼하면서 시드니로 이사했다. 우리는 항상 연락을 유지했지만 멀리서였다. 생일 축하 전화, 크리스마스 메시지 같은 것들. 하지만 그날 나는 다른 이유로 전화했다. 혜숙 언니, 웬일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절반은 한국어, 절반은 영어 억양이 섞여 쾌활하게 들려왔다. 미경아, 부탁이 있어. 나는 모든 것을 설명했다. 재원이와의 상황, 무례함, 모욕, 그리고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언니, 언제든 나를 의지해도 된다는 거 알잖아. 이쪽으로 오고 싶으면 우리 집이 언니 집이야. 정말? 패 끼치고 싶지 않은데. 패라니, 혜숙 언니. 내가 가장 필요할 때 언니가 나를 도와줬잖아. 우리 엄마 아팠을 때 기억나? 언니가 아기 옷 한 벌을 전부 바느질해줘서 내가 그걸 팔아 약값을 마련했잖아. 나는 절대 잊지 않았어. 제발 와, 언니. 여기서 다시 시작해.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다. 갈게. 하지만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이건 비밀이야. 비밀 지킬게. 나는 전화를 끊고 거실 소파에 앉아 내 작은 집의 벽을 바라보았다. 그 벽들은 내가 우는 것을, 땀 흘리는 것을, 늙어가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떠나는 것을 볼 것이었다. 다음 며칠 동안 나는 조용히 소란 없이 준비를 시작했다.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모든 가구를 팔지는 않았지만 낡은 재봉틀, 부서진 책장, 쓰지 않는 의자 몇 개를 팔았다.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 광고를 냈다. 돈이 조금씩 들어왔다. 옷은 동네 자선단체에 기부했다. 내가 정말 입는 옷들만 골라 작은 여행 가방에 챙겼다. 나머지는 버렸다. 나는 비우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기부하는 모든 것, 내가 파는 모든 가구는 마치 내 등에서 짐을 덜어내는 것 같았다. 이와 동시에 김민지 변호사는 소송을 진행했다. 그녀는 진행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 전화했다. 혜숙 여사님, 오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며칠 안에 아드님에게 통지가 갈 겁니다. 나는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끼며 감사했다. 그리고 그 길거리에 모욕 후 3주가 지났을 때 나는 회계사를 찾아갔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두꺼운 안경을 쓰고 차분한 태도의 박진우 회계사. 그는 내가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세금, 연금, 서류 이전, 모든 것을 정확하고 합법적으로 처리했다. 얼마나 오래 해외에 계실 건가요?
그가 물었다. 모르겠어요. 아마 영원히. 그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나를 보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냥 자기 일을 했다. 나는 비행기 표를 샀다. 서울에서 시드니까지 직항. 날짜는 일주일 후. 일주일. 구매를 확정했을 때 심장이 조여왔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실이었고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떠날 것이었다. 나라를 떠나고 모든 것을 포함해서 내 아들을 떠날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었다. 내가 알던 방식으로는 그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이 되어야 했다. 이 기간 동안 재원이는 2번 전화했다. 2번 다 나는 예의 바르지만 거리를 두었다. 소송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여행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아무런 단서도 주지 않았다. 그냥 모든 것이 괜찮다고 내 삶을 돌보고 있다고만 말했다. 그리고 그는 순진하거나 너무 오만해서 알아차리지 못하고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했다. 여행 3일 전 김민지 변호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해숙 여사님, 그가 통지를 받았습니다. 오늘 통지서가 도착했어요. 속이 뒤집혔다. 이제 어떻게 되죠? 이제 답변할 기한이 있습니다. 아마 여사님께 연락을 시도할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제가 모든 것을 처리하겠습니다. 여사님은 편안하게 가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내가 편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심은 확고했다. 여행 전날 나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일을 했다. 부엌 식탁에 앉아 종이와 펜을 들고 편지를 썼다. 쉽지 않았다. 3번이나 다시 써야 했다. 왜냐하면 단어들이 정확해야 했고 아파야 했고 또한 해방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끝마쳤을 때 나는 종이를 접어 흰 봉투에 넣고 앞면에 재원이에게라고 썼다. 식탁 위에 두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여행 가방 하나, 작고 필수품만 담은 가방을 쌌다. 마지막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소박한 집, 작은 나무가 있는 마당, 내가 수많은 옷을 바느질하고 수많은 눈물을 흘렸던 부엌, 문을 잠그고 내가 한동안 여행을 간다고 말했을 때 울었던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열쇠를 맡겼다. 집 좀 봐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오면 이걸 전해주세요. 나는 봉투를 건네고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가서 체크인하고 탑승했다. 그리고 비행기가 이륙하여 서울이 저 아래 작아지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68해 만에 처음으로 나는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었다. 생존이었다. 비행은 10시간이 걸렸다. 10시간 동안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창밖으로 저 아래 어둡고 끝없는 바다를 보며 내가 뒤로하고 온 모든 것, 그리고 앞으로 나를 기다리는 것에 대해 생각했다. 비행기가 시드니에 착륙했을 때 해가 뜨고 있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세차게 뛰는 채로 내렸다. 그리고 그 공항 한가운데서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 다른 언어로 된 표지판들 속에서 나는 순간 공황에 빠졌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하지만 그때 그녀가 보였다. 미경이 도착홀에 서서 내 이름이 적힌 즉석 팻말을 들고 있었다. 우리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는 팻말을 버리고 달려왔다. 나를 꽉 안아주었고 나는 그녀의 향수 냄새, 그 포옹의 온기를 느끼며 모든 것이 덜 무서워졌다. 환영해, 언니. 새로운 삶에 온 걸 환영해. 나는 공항 한복판에서 그대로 울었다. 첫 며칠은 적응 기간이었다. 미경인의 집은 작지만 아늑했다. 자갈길과 오래된 건물들이 있는 동네였다. 그녀와 남편 데이비드는 나를 가족처럼 맞아주었다. 나를 위해 작은 방을 꾸며주었다. 싱글 침대, 옷장, 그리고 올리브 나무가 자라는 안뜰이 보이는 창문이 있었다. 나는 바쁘게 지내려고 노력했다. 집안일을 돕고 음식을 만들고 산책을 나갔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내 머릿속은 항상 서울에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재원이가 이미 편지를 받았는지, 엄마를 찾았는지 상상했다. 도착한 지 3주 후 전화가 왔다. 김민지 변호사였다. 해숙 여사님,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말씀하세요. 한 여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진이와 함께 일했다고 하며 여사님께 중요한 정보가 있다고 합니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어떤 종류의 정보요? 전화로는 말하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돈에 관한 것, 그 투자에 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녀의 연락처를 주세요. 김민지 변호사는 나에게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심호흡을 한 뒤 전화를 걸었다. 젊고 약간 긴장한 듯한 여성의 목소리가 받았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해숙입니다. 변호사님께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정보가 있다고 하셨다면서요? 전화기 저편에서 침묵이 흘렀다. 그러고 나서 그녀가 말했다. 해숙 여사님, 제 이름은 지혜예요. 저는 수진 씨와 화장품 가게에서 같이 일했어요. 6개월 전쯤에 부당하게 해고당했고요. 그때부터 이걸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어요. 무엇을요? 그녀가 심호흡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 투자, 그 프랜차이즈 사업은 존재한 적이 없어요. 발밑이 꺼지는 것 같았다. 무슨 말이에요? 존재한 적이 없어요, 여사님. 몇 달 전에 수진 씨가 가게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녀는 웃으면서 어떻게 재원 씨를 설득해서 어머님께 돈을 달라고 했는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 돈은 아파트를 리모델링하고 차를 사는데 쓸 거라고. 그리고 음, 당신은 제대로 속아 넘어갔다고 말했어요. 나는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아파트를 리모델링 한다고요? 네. 그들은 바닥을 전부 바꾸고 부엌에 빌트인 가구를 넣고 화장실을 고치고 그 차, 그 수입 세단을 샀어요. 전부 여사님 돈으로요. 그녀는 마치 여사님이 바보라도 되는 것처럼 아주 경멸적으로 말했어요. 바보. 나는 눈을 감았다. 미경인의 거실이 내 주위에서 빙빙 돌았다. 지혜 씨, 그걸 증명할 수 있나요? 제가 대화 중 하나를 녹음했어요. 그때 저는 그녀가 저를 해고하려고 꾸미고 있다고 의심해서 몇 가지를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날 우연히 그 대화도 녹음하게 됐어요. 원하시면 오디오 파일을 보내드릴 수 있어요. 보내주세요. 5분 후 내 휴대폰이 울렸다. 오디오 파일 하나. 나는 이어폰을 끼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수진이의 목소리, 분명하고 틀림없는 목소리를 들었다. 얘들아, 내가 뭘 해냈는지 알아? 재원이 설득해서 걔네 엄마한테 대출 받았어. 투자 때문이라고 그 프랜차이즈 이야기했거든. 제대로 속아 넘어갔지 뭐야. 1억 원. 이제 아파트 전체 리모델링 중이야. 완전 럭셔리해질 거야. 그리고 차 살 돈도 남았어. 그 짜증 나는 늙은이는 이제 우리 집에 그만 나타나겠지. 적어도 쓸모는 있었네. 배경에서 웃음소리, 동의하고 댓글을 다는 여성들의 목소리, 그리고 다시 수진이의 목소리. 진짜, 얘들아, 시어머니는 정말 골치 아파. 하지만 이 시어머니는 이제 조용히 자기가 절대 돌려받지 못할 돈을 기다리며 얌전히 있겠지. 더 많은 웃음소리. 오디오가 끝났다. 나는 이어폰을 뺐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무릎에 손을 얹고 이해하려고 애썼다. 투자는 없었다. 프랜차이즈도 없었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다. 그들은 내 눈을 보고 내 식탁에 앉아 내가 사준 빵을 먹으며 차갑고 계산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재원이는? 재원이는 알았을까? 처음부터 알았을까? 아니면 수진이가 그를 조종한 것일까? 하지만 그때 나는 기억해냈다. 그가 내 돈으로 뭘 하든 내 문제예요 라고 말했던 것을. 그가 나를 사채업자라고 불렀던 것을.
그가 길에서 할망구, 당신 인생이나 사세요라고 소리쳤던 것을. 그는 알았다. 그는 알았고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지혜에게 다시 전화했다. 이 오디오 파일을 제 변호사에게 보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연락처를 드릴게요. 물론이죠. 해숙 여사님.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었다. 즉시 김민지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모든 것을 말하고 오디오 파일을 보냈다. 그녀는 듣고 침묵하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것은 단지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사기입니다. 여사님은 형사 고소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 말은 빠르고 본능적으로 나왔다. 형사소송은 원하지 않아요. 내 아들이 감옥에 가는 것은 보고 싶지 않아요. 그저 내 돈을 돌려받고 싶어요. 이자와 손해배상금과 함께. 그리고 그가 한 짓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싶어요. 김민지 변호사가 심호흡을 했다. 이해합니다. 그럼 이 오디오 파일을 민사소송의 증거로 사용하겠습니다. 사건을 매우 강화시킬 겁니다. 그는 도망갈 곳이 없을 겁니다. 전화를 끊고 방의 하얀 벽을 바라보았다. 그 정보는 나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오래전에 무너져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 명료함을 주었다. 나는 우연히 아들을 잃은 것이 아니었. 그가 잘못된 사람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잃은 것도 아니었다. 나는 그가 나를 잃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나를 이용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나를 버리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를 잃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그의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미경인의 집 마당, 올리브 나무 아래에 앉아 하늘을 보았다. 여기 별들은 달랐다. 아니, 어쩌면 같은 별이었지만 내가 다른 눈으로 보고 있었을 것이다. 울었다. 울었지만 예전처럼은 아니었다. 이번 눈물은 해방의 눈물이었다. 왜냐하면 나는 마침내 이해했기 때문이다. 돈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결코 아니었다. 존엄성, 가치,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그들이 당신을 짓밟게 내버려 두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배웠다. 그날 밤 나는 잠이 들었다. 한국을 떠난 이후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창문으로 햇살이 비치고 부엌에서 커피향이 풍겨올 때 깨어났을 때 나는 알았다. 나는 괜찮을 것이다. 소송 때문에도 다가올 정의 때문에도 아니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었다. 나는 나 자신을 선택했다.